네, 1월 19일 장 마감 후 방송 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이름이 자꾸 안 읽어가지고 찐 시황. 저는 제가 박진이라서 그래서 진시황인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다 진시황 쓰시더라고요. 찐. 알겠습니다. 참 오늘 모신 분은 박진희 부장님. 뭐 매주 수요일 오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뭐 축하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그 한턱 내시라고 해야 되나? 오늘 공중파를 타셨다고. 그러게요.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공중파를 탔네요. 첫 번째가 언젠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명동거리를 친구랑 활보하고 있었는데 일기예보 할 때, 오늘의 날씨만 일기예보 할 때 막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번 저도 모르게 출연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방학 때, 야, 너 뉴스에 나왔어? 막 이러더라고요. 봤더니만 그거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뭐 ET? ET라는 프로가 뭐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KBS ETV의 통합 뉴스룸 ET라고 있어요. ET. 저도 이제 가끔 일찍 퇴근하면 집에서 보는데, 뭐 경제 같은 부분도 한 꼭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MBTI인가? 뭐 그런 얘기도 뒤에 나오더라고요. 대표님도 MBTI 있어요? 그런 걸 워낙 안 믿어서 혈액형이라든가 검사는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뭔지. 진짜요? 네.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회사에 보면 저희 그 다 써있거든요.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ENTJ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지도자, 활동적인 뭐 지도자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전체 인구 중에 한 3% 정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MBTI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게 MBTI에서 그 ENTJ인 사람이 이제 고든 램지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봤더니만 저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찐 누님으로 모셔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KBS에서 머리 쫙 그 힘 좀 주시고 그러게요. 메이크업 쫙 받고 오시는데 메이크업 바르는데 얼굴 너무 땡겨 죽겠어요. 막 이렇게 번들거리면 안 된다고 막 엄청 분칠을 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지금 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박진희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날인데 안 좋아요. 시장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 좋아버렸어요. 저는 주식이 올라갈 때가 제일 좋지 주식이 빠지면 다 싫어요. 진짜. 하긴 돈이 최고지 뭐. 그러니까요. 아니 돈이 최고가 아니라 주식이 올라가야 저도 기분 좋고 고객들도 기분 좋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투자자들 다 기분 그러니까 좋고. 주식이 오른다는 건 돈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벌리니까 그러네요. 좋은 거지. 그건 그렇네요. 진짜. 그러게.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수 정말 사실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미국하고는 좀 디커플링 되면서 네. 이런 기대감도 갖긴 했었는데. 네, 아침에 좀 나스닥 선물 뭐 미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긴 했어도 장 초반에 딱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종목들이 튀어 올라서 그래도 오늘은 한 이 정도면은 빠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초반 이후에 계속 흔들흔들 하더니 오후 돼서 좀 급격하게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뉴스가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뭐 갑자기 이제 뭐 미국 나스닥 선물 막 급락하는 부분들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라크 뭐 터키 그쪽 송유관 파열된 부분들 그 부분 때문에도 또 이제 유가 선물이 급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80 뭐 한 5불대 막 이랬었는데 아까 시간에서 막 87불대 넘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유가가 좀 막 급등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확실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좀 많이 빠지고 또 어제 뭐 보셨다시피 이제 미 국채 선물 10년물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1.88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은 그냥 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전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회귀를 하면은 2%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정상이긴 한데 지금 0%에 있다가 아직까지 이제 미국 금리 0%니까 0%에서 0.02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막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분하게 시장 금리가 반영이 되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장이 지금 화들짝 놀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시장에서 더 많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아니 뭐 갑자기 뭐 2차 전지 섹터주들 막 투매성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SDI도 그렇고 LG화학 오늘 급락하고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아침에 그렇게 잘 가다가 막 오후에 확 밀려버리고 사실 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공모도 이제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런저런 여파를 좀 던진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늘까지 팔아야지만 금요일 날 돈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급하게 판 물량들이 좀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과정인데 미국에서 뭐 호재도 별로 없고 그런데다 또 중국은 계속 이제 뭐 코로나 제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또 막 이제 뭐 약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공급이 뭐 안 되든지 말든지 간에 뭐 이런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이제 코로나 제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계속 정책들을 펴니까 다시 또 일정 부분 좀 생산량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좀 가중되는 상태 속에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을 또 서두르고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우려감이 그냥 복합적으로 쏟아져 버린 거죠. 원래 악재들이 좀 몰려다니거든요. 호재도 몰려다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토탈 악재가 좀 총동원됐던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보면 우리 2020년 하반기 혹은 뭐 작년 상반기까지도 좀 그랬죠. 뭐냐면 시장에 악재가 참 많아. 우리 그때 뭐 미국 대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승복하냐 불복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은 큰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시장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 오르면 아무리 이런저런 악재들도 악재로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시장이 확실히 약하구나. 그러니까는 조금만 해도 불안한 심리가 확 그때는 상승의 논리였던 것들이 지금은 하락의 논리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돈이라는 게 아까 저희 뭐 돈 얘기도 했었지만 유동성이 그때는 풀려 있었고 뭐 좀만 악재 나면 또 풀어 괜찮아 계속 돈을 풀어주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뒷배가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은 막 이러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부담 없었는데 이제 뒷배가 사라졌잖아요. 밀리면은 뒤에가 이제 뭐 절벽이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전에는 이제 밀려도 뒤에 이만한 산이 받쳐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밀리면 바로 낭떠러지다라는 그런 우려감, 기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와 지금은 같은 이슈를 보더라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이슈를 보더라도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고 돈이 있을 때와 내가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 있는데 나타나는 악재는 또 역시 더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바뀌기는 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 경험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2020년 좋은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왜 아무리 금리 인상이 된다, 긴축이 된다 해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했다라는 또 논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믿고 싶은 거지. 근데 그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그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하면서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가라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가 있는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정상화 수준을 넘어서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부분들 그런 상태 속에서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면서 어려워졌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 사실은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미리 이제 파월이 시그널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그널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한 방에 팍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금리가 올해 뭐 2번, 3번 많아 뭐 이 정도 생각했었잖아요. 많아야. 근데 뭐 4번이라고 그러질 않나. 그다음에 이제 와서는 또 6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가 좀 뭐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 기간. 적응 기간을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적응 기간 없이 갑자기 이게 훅 치고 들어오니까 아니 금리 인상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양적 긴축까지도 그냥 확 해버렸듯이 얘기를 하니 이거는 금리 인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더 다른 큰 게 쏟아지니까 시장이 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단 말이에요. 아시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수급의 또 블랙홀들이 지금 연타석으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시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는 이 수급의 블랙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엄청난 수급 공백 이게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오늘 아까 마감 보니까 114조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114조면은 진짜 엄청난 거죠.
그 몰린 돈들이 이제 환불되는 게 이제 21일이니까 확 주식을 사줬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진짜로 그러지는 않을 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쪽은 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이쪽은 진짜 정말 용광로처럼 막 열기가 활활. 근데 사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뭐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뭐 보니까 114조가 몰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배정된 주식수, 그러니까 균등 배정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율로 이제 비례로 배정된 거 말고 균등 배열로 봤을 때는 53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가 거기 공모에 참여한 계좌가 530만 개만 안 되면은 한 주씩 이상은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180만 개 정도 계좌가 참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400만 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렇죠. 400만 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아까 마감표를 보니까 다 한 주씩.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실 그 구조적으로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쪽에 대부분 쏠려 있고 금융 자산이 많지 않다. 이게 이제 한국 금융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돈이 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욕구는 충분한 것 같아. 그쵸. 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장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그러면 분명히 상당한 돈이 좀 들어올 것도 같아요. 왜냐면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말씀. 진짜. 어떻게 좀 그쪽에서 일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저 정치를 좀 극혐하기 때문에. 아 진짜 좋은 말씀. 아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그 험난한 곳에서 남은 살면 30년 더 살까? 행복 건강하게?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러면서 낭비하고 살아? 아니 정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금융당국으로 좀 어떻게 보내드리고 아니, 싶다. 뭐가 됐든. 완전히 진짜. 아니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돈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지금의 이 불안한 거에 장기 투자로 들어오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냥 요번에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가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그치.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거 바로바로 돈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돈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투자들만 선호한다라는 거죠. 언제 투자해가지고서 언제 돈이 아웃풋이 나올지도 모르는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거기다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계속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얻어야 된다면 이거보단 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입해서 언제 내가 뭐 배당이라도 받고 뭔가 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 자꾸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고 안전하고 누가 봐도 뻔해 보이는 이런 쪽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시장이랑 항상 비교를 하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이제 주주들과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계속 부여해주고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이거 원래는 이런 게 뭔가 변화를 할 때는 가장 힘이 있는 주체부터 변화를 해야 이게 다 변화가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도 이 정책, 이 법이 바뀌기도 해야 되지만 경영자들의 마인드도 이번에 많이 느꼈잖아요. 아, 그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따라가지. 그렇죠. 맨날 뭐 요새 사건 사고도 엄청 많잖아요. 터졌다 하면 다 무슨 회계 문제, 또 터졌다 하면은 무슨 횡령 문제, 막 이러다 보니 그 기업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뭔가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했더니 뻑 하면은 물적 분할, 막 이래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들과 같이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같은 진짜 주주로 보고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돈 대주는 무슨 은행처럼 그치. 생각하는지 진짜. 은행이 호구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호구로 생각하는 거지. 뭐 이자라도 주면 은행이지 진짜. 그렇지. 있는 돈을 그냥 막 뺏어가는 것 같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야, 나 100원 내놔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안 내놓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건 정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계속 우롱하고 또 이런 우롱당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또 이런 시장에 계속 염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금융당국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줘야지만 투자에 일단 좀 기틀, 그러니까 받침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주주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했을 때 떠올려셔야 되겠는데 그때 정말 우리 그 목숨을 걸고 막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싸웠잖아요. 그럼요. 그런 정도의 각오와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 그리고 막 진짜 정치인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 있지. 한번 시위 한번 해야 되나요? 우리 여의도인데 가까우니까 여의도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한번. 아니 조를 짜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주주분들이 다 조를 짜가지고 하루에 한 1,000명씩 가가지고서 진짜 시위를 계속 하면서 순번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좀 뭔가 좀 막 이렇게 짖으면 조금 들어주려고나 할까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뭐 본심이든 액션이든 그냥 겉표면이든 어쨌든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뭐 약간 좀 멘트들은 요새 나와요.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뭐 끝나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하고 말은 믿되 정치인의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되죠. 순진하게 계속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왜 약속 안 지키는지 추궁하고. 진짜 법적으로 그냥 한 말 안 지키면 이제 정치인들은 다시 정치 못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너무 위험하게 지고 있어 지금. 그런가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노이즈와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제 미국 나스닥 2.6% 폭락한 거에 대해 급락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모건 스탠리가 어쩌고 저쩌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뭐 1월 달에도 금리 인상 급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락장이거나 악재가 겹칠 때는 모든 악재를 막 다 달고 와요. 시장이. 진짜든지 아니든지 간에 루머가 막 양산되기도 하지만 또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압박감을 받아야지만 FOMC에서 파월이 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계속 항상.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들으면은 그래 기술주 투자는 지금 피해야 될 때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뭐 저번에 윈터 이즈 커밍 얘기 기억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 말을 얼마나 믿어야 되지? 증권사 말을? 이게 외국계지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예전에 저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증권사 직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러면 믿고 거르는 그거. 반대로. 신뢰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규모는 되게 큰데. 네. 정말 믿고 거르는 반대로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외국계 큰 대형 이제 운용사들 뭐 이게 투자자들이 뭐 얘기하는 게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고 본인들이 이제 시장이랑 반대로 행동하는 케이스들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신뢰도 많이 깨지고 예측도 많이 틀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믿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뭐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건데.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파월도 얘기하는 정상화로 가는 수준인데 이 정상화가 그럼 이상한 건가? 지금이 정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는 지금이 정상이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닌 건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전으로 되돌리는 건데 그 예전으로 되돌리는 걸 지금 투자자들은 너무 거부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결국은 아까 저희 돈 얘기도 했지만 내 주식이 깨지니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할 때 계속 자산 버블링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함으로 해서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꼴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집값도 그렇겠고 그다음에 내 주가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을 또 모든 투자자들은 정상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올려가는 정상화의 시장은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한 논리긴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길이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빠지고 그래서 금리가 계속 0%대 머물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2%대까지 2%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얘기는 올해 한 1.25? 얘기까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노이즈와 걱정과 불안과 팩트와 이런 것들이 혼재해가지고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탈출해야 되는 신호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결정하기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자.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네.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는 바닥에 드러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죠? 다 팔아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되게 혼란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주식을 20년 이상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항상 좀
징징대고 뭔가 울고 뭔가 좀 아수라판이 되고 악재가 나와야지만 뭔가 자꾸 하나씩 해결책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연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굿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연준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뭔가 좀 해결책을 다음 주잖아요. FOMC에서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시장이 좀 변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는 건 맞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예요. 주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요. 팔고 가만히 있어라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팔고 가만히 있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으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빠르게 초기에 대응을 발빠르게 눈치 빠르게 딱 했으면 괜찮은데 이미 지나면 그렇죠. 그게 내가 던지는 순간이 바닥이 나올 수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안한 거야. 그쵸. 내가 이렇게 막 못 견뎌서 팔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굴뚝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극에 달한 이 상황이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심리.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남도 불안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최근에 저희 지점도 보면은 이제 매일 장 끝나고 나면 이제 담보 부족 계좌들이 이제 막 속출하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다로 많이 늘어났을 때가 항상 바닥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일단 뭐 안 파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그럼 빠르게 팔고 나가시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단 하나 미수가 됐든 신용이 됐든 이 레버리지 쓰는 투자는 지금 빠르게 그렇죠. 예, 맞아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고객분들한테도 말해요. 팔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팔고 더 싸게 싸게 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대가 제가 봤을 때는 2842잖아요. 2600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오면 2800대는 올라와요, 다시. 그러면 어쨌든 간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승장에서도 항상 현금을 3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현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듯이 현금이 있어야 물타기가 일단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다 박아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시장에서 뭔가 시그널을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 그 다음에 또 너무 매도하기엔 늦었다 싶을 정도라면은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사실 주식들을 제가 오늘 막 다 열어봤거든요. 와,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 다 파란불. 아니 정말 진짜 많이 빠졌다 생각했는데도 계속 빠져요. 하염없이. 정말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용 관련되는 물량도 분명히 있겠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장 시작할 때 반대매매 나와. 12시 넘어가면은 또 무슨 스탁론 반대매매 나와. 또 2시 가면은 또 나와. 막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계속 악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파월밖에 없어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죠. 파월이 2부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파월이 다시 또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뭐 유가도 급등해, 원자재 가격 다 급등해. 그러니까 그럼 또 인플레가 자극되겠네. 뭐 최근에 나왔던 중국이나 미국의 지표들이 안 좋았었잖아요. 뭐 제조업 지표도 엠파이어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뭐 소비 지표도 안 좋았었고,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경기가 오히려 좋아지는 시그널보다는 좋아졌다가 약간 좀 살짝 밀리는 느낌?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미크론이 확 번져서 그런 거다. 이 오미크론이 조금 줄어들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미국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급의 블랙홀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었고 그게 21일 날 반환이 된다라면은 오늘까지 기관은 팔아야 될 물량들이 분명히 있었겠고 그 부분으로 인한 급락 투매 같은 부분들은 조금씩은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그 기대감으로 좀 시장은 어느 정도 먼저 이제 FOMC 열리기 전부터 일정 부분 조금 얘기들도 나오고 멘트들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된다라면은 서서히 좀 시장은 지금의 투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요렇게 좀 악재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좀 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아니 뭐 건설주는 아파트 무너져,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유주는 뭐 주가 올라가서 좋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가 급등에 뭐 파이프라인 터져, 그 다음에 뭐 바이오는 뭐 그렇지, 뭐 계속 뭐가 터져. 실패. 네, 계속 터져요.
뭐 지금 보면 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뭐 그 지난번 감리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뭐 신라젠 상장 폐지 관련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좀 줄줄 사탕으로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정한 상태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악재가 많이 몰려들이고 뭘 봐도 막 사고 싶은 종목이 없을 때, 이런 때가 사실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좀 여기가 바닥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바닥을 믿고 내가 뭔가 해보겠는데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더 그렇죠. 지금 불안한 거죠. 이렇게 난간에 좀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발이 안 닿는 상태잖아요. 근데 발이 안 닿는데 10cm만 내려오면 발이 달 수도 있고, 발이 안 닿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3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발이 안 닿으면 불안한 건데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발이 안 닿아. 발 조금만 내려보면 닿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믿을 만한 뒷배가 지금 없는 상태 속에서 지지력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는 오늘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완화될 수 있고, 뭐 물론 더 안 좋게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에너지 솔루션 들어온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월 달에 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좋게 볼 수 있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불편해지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은,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MSCI 지수 리밸싱 할 때 2월 10일 하고 이제 2월 28일에 이제 단행되는데, 2월 10일 그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다들. 그다음에 코스피 200도 바로 편입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뭔가 빼내고 얘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빼내고 담아야 되는 금액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만큼 뜯어내려고 하니 또 그 종목들은 그 뒤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뭐 미리 뜯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나면은 좀 뜯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아니면 상장하고 이거를 살려고 뜯어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년에 대형 IPO 업체들이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급등했었을 때 그 케이스를 좀 되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좀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2.6% 빠졌을 때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대가 빠졌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이것도 4%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지금 뭐 그렇잖아도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드팩토니 뭐 저 셀트리온 이런 이슈가 자꾸 커지고 있는 한국 바이오주도 과연 이거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올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작년 말에 우리 바이오주 작년에 힘들었으니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 기대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거 헬스케어 하면서. 저는 진짜 최근에도 아니 바이오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빠질 수 있어? 막 이럴 정도로다가 힘들었었는데, 아까 저 KBS 갔을 때도 오늘 바이오주 얘기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출연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각종 바이오 관련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 투자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좀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바이오를 좋아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좋아해요. 사실 신라젠의 소액주주가 92%예요. 그리고 예전에 시가총액 2위였었고 코스닥에, 그리고 이제 1세대 바이오 트로이카 중에 한 종목이었었고, 그 정도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었었는데, 이게 뭐 각종 구설수전, 뭐 이제 패사백의 임상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경영진의 이제 뭐 배임 횡령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도 뭐 이제 소액주들 입장에서 보면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만에 자본도 확충하고 1,000억이라는 자본도 확충하고 임상도 계속 잘 진행하고 있고 경영진도 바뀌었고 뭐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상패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는 근데 너네 말을 잘 못 믿겠어. 파이프라인도 점점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너네가 계속 기업으로서 이게 잘 이어질지 이것도 의심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패를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토스를 이제 코스닥 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넘겨버린 거잖아요. 이제 코스닥 심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해서 회사가 뭔가 다른 좀 비전을 보여줘서 소액주주분들이 더 이상 좀 눈물 좀 안 흘리는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바라고 좀 그렇게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고 신라젠이 뭔가 좀 믿음을 준다라면은 코스닥이 심의위원회나 나중에 거래소에서 다시 또 결정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이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 한 50% 올랐거든요. 이번에 컨퍼런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서 기대가 있었잖아요. 기술 이전 뉴스도 있었고 뭐 최근에 그 이전에는 뭐 레고캠 바이오도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뭐 최근에 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한 50% 올랐는데 역시 여기도 코로나 치료제 뭐 임상 기대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세상에 그렇게 큰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렇게 회계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은 좀 올랐잖아요. 역시 뭐 셀트리온 뭐 그동안에 이제 감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결국은 아까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뭐 그런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기사가 되면서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많이 떨어진 지금 저가 매수의 네. 기회로 이제 서서히 좀 집중을 포커스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거 당분간은 이거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있는 한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자로 봐야 네. 될까? 이게 헷갈려요. 네, 맞아요. 사실 바이오 종목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코스닥에 정말 저는 진짜 어디 가서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바이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종목들도 정말 많고 뭐 물론 아는 종목도 뭐 있겠지만 바이오 주식들은 그래도 많이 알아요. IT 주식들은 이름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뭐 하는 회사야?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많은 반면에 저는 바이오를 많이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모르는 종목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바이오 종목을 많이 아는데 주가들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죠. 실적이라는 명제,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비용 투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계속 임상을 해야 되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돈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결과는 언제 나올지도 아직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기피하는 게 맞고, 그래도 임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적어도 내년까지 다가올 수 있는 확실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또 저는 그런 걸로 해요. 그래도 기관에서 레포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터무니없는 기업들은 절대 안 그렇죠. 쓰니까. 관심 없으면 아예 시장에 그 주목을 받기 어려우니. 네, 그래서 레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이렇게 좀 압축해 놓고 그 안에서 좀 임상에 대한 뭐 결과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대충 뭐 많이 빠졌네 하고 이렇게 사기보다는 회사에 전화하세요. 회사에 전화하면 이제 거기 주식 담당자나 IR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뭐 이렇고요. 뭐 언제 뭐 하고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들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종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몇 개 정해놓고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레포트를 보면 뭐 이 종목이 뭐 올해는 언제쯤 뭐 라이센스 할 수도 있고 누구랑 접촉하고 있고 뭐 학회 나가고 뭐 이런 게 레포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충분히 숙지하고 또 계속 대화를 하면서 회사랑 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좀 압축해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져서 가격이 싼데 그 기업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앞으로 고민이 되는 섹터가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네, 이번 맞아요. 이제 LG 뭐죠? 그 에너지 솔루션. 네.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뭐 이제까지의 시나리오는 관심이 다 이쪽으로 쏠리면서 소재주도 아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전문가들. 일단 오늘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상장하는 시점이 되면은 LG화학도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 반등 시에 나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빠졌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급락했죠. 될까요?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LG화학은 목표 주가를 거의 다 10만 원씩은 계속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물론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 ETF 안에서 LG화학 덜어내고 LG 에너지 솔루션 넣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분명히 수요들도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지수 편입이라든지 패시브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에 세서 어차피 LG화학에서는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저는 SDI는 좋게 봤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게 들어오면 여기가 더 싸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전문 배터리 회사니. 네, 그래서 이쪽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논리가 좀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어제도 괜찮았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SDI. 근데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오후에 확 SK 이노베이션도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물리적으로 이제 자금에 대한 압박감들이 이제 해당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한테는 매도가 좀 나오고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따상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일명 따상이라고 하면 30만 원에 공모했으니 60만 원에 시작을 해서 따블을 가면은 78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한가를 가면 78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70조잖아요. 공모가 전체 주식 수가 이제 상장에서 들어오면 70조인데 더블 가면 140조, 140조에서 상한가 가면은 178조인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CATL 캐파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캐파는 전체 캐파 대비 한 20-30% 정도? 예, 요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ATL 시가총액이 한 250조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론상으로는 170조는 가야 되겠네? 라는 이론상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따상이거든요. 따블의 상한가? 그러면은 적정 주가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가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따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변동성은 좀 많이 커지겠죠. 특히 기관은 확약을 많이 했어요. 기관은 한 70% 정도 확약을 했는데 77%던가 확약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확약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외국인들은 확약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거고 개인들도 요이 땅 하면 팔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 사실 근데 유통 주식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맘만 먹고 쏜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아야 되는 수요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담아야 되는 수요는 많은데 유통 주식 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리포트들 전망치는 한 100조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장하면 50%밖에 수익이 안 나요. 공모 받으신 분들 신청했어요? 그러면 한 15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고 나머지들이 조금 힘든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섹터 자체에 뭔가 리딩하는 종목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엠켄 같은 경우도 상장했다가 정말 죽을 썼었는데 최근에 주도주로 나섰거든요. 엠켄 같은 경우도 워낙 캐파 증설하고 좋았었는데 주가가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SK온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보다 한 30-40% 올라갈 여력이 있다. 뭐 이런 레포트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슬슬 싸지면은 싸다라는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차후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레포트를 계속 조금 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도 에코프로비아 엄청 싸다, 뭐 싸다, 다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싸다라고 했는데 안 먹히고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만 더 빠지면 그때가 좀 바닥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비싼데 괜찮다고 그럴 때가 팔 때, 많이 빠져서 싸다고 했는데 더 빠질 때, 그럴 때가 항상 포인트로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역이용해 보신다면은 이번 상장 이후에 2차 전지 섹터도 어느 정도 뭐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도 또 선별되게끔 확실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고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향후에 멀리 보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 상장했을 때 그 조선주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이거 참고 사례로 봐도 좀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빠져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미리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옛날 거를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치. 항상. 이게 그래서 시장이 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고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방송 전서부터 네, 이야기했었죠. 네. 집중적으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네, 뭐냐면 카카오 그룹주. 일단 아, 카카오도 지금 물리신 분들 지금 뭐 불안해서 잠 못 자죠. 네. 그리고 카카오는 우량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투자 단위 자체가 틀리다고. 맞아요. 소액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네. 상당한 나름 큰 자금을 넣으신 분들도 네.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관련된 주식이 전부 안 좋단 말이에요. 하나씩 한번 상황을 좀 체크해 보죠. 그래요. 제가 뭐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이 주식 없는 분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랑 거의 쌍벽이잖아요. 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작년에 제일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산 게 삼성전자라면 올해 제일 많이 산 게 카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좀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종목이었고 그룹이었었습니다. 사실 뭐 여기도 악재가 계속 몰려오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이것도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또 이거 뭐 저 어제 그 뭐죠? 네, 김범수 의장의 고발 사건 경찰. 뭐 그거죠. 이제 다음이랑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이제 뭐 세금 뭐 탄로된 부분들 뭐 9천억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아무튼 그 부분이 또 불거지면서 또 주가가 좀 약세 보이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또 카카오페이는 또 이제 대표로 내정된 사람이 주식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팔아가지고서 또 문제가 되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또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서 예, 보니까 예, 대표가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니까 아까 카카오뱅크였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였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래서 계속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예전에 싸게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당연히 좀 행사하고 수익을 내고자 싶은 건데 왜 해필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애사심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회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잖아 경영자들이라면. 네.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카카오가 말씀하신 대로 고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IT 플랫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이직들이 되게 많거든요. 게임 회사도 그렇고 플랫폼 회사들도 그렇지만 정말 이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직이 많아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까도 말했지만 주들 생각은 안 하나? 진짜? 최근에 위메이드도 위메이스 코인 팔아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주주들이 열받아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 플로핑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꾸 뭐 돈 챙기려고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제 기사들이 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좀 속사정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런 기사들이 또 자극적으로 나오고 또 주가들도 좀 많이 빠지고 근데 일단은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 성장주들은 좋지 못하고 또 사실 성장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또 이거하고 네이버였었으니까 뭐 네이버는 이거보다는 좀 덜 올랐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사실 어저께 미국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블리자드 합병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인수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듯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우리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도 이름을 뭐 메타로 바꾸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열망이 미국에서는 되게 있는 편인데 국내에서 이제 그런 산업들을 선도해 나가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죠, 이제. 그렇죠.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뭐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시장에 근래에 정말 보기 힘들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저 예전에 이제 저랑 좀 거래하시던 분이 오늘 전화 오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서 고민이죠, 지금. 네, 그래서 아직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팔면 언제 팔아야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만 말씀드렸어요. 뭐 좀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뭐 11만 원에서 최대 한 12만 원까지 한번 나중에 리바운딩이 나올 시기가 있으면 그때 한번 피했다가 다시 한번 시장의 상황이랑 분위기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뭐 회사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상태이니까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워렌 버핏이 기술적 분석은 믿지도 말라 그랬다는
워렌 버핏 사실 요새같이 좀 빠지는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 투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워렌 버핏 투자 기법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지만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워렌 버핏은 주가가 막 폭락했을 때 사요. 지금 이럴 때. 네.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우량주들을 막 사들여요. 근데 사실 작년에 재작년 말서부터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저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현금을 엄청나게 지금 확보해 두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또 자산의 폭락이 있을 거라고 다들 뭐 또 그랬었죠. 걱정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 돈을 네. 그때 쓸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들어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팔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망하지 않을 계속 기업에만 투자를 했어요. 절대 안 망할 기업. 뭐 코카콜라, 질레트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워렌 버핏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IT에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옛날엔 절대 투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바뀌어서 워렌 버핏도 저런 쪽에 투자를 하는구나 했는데 뭐 요새같이 주가 빠질 때는 워렌 버핏에 대한 투자 지침 뭐 이런 생각들. 워렌 버핏은 정말 계속 빠지면 사서 모아서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팔았었거든요. 예전에 포스코도 뭐 그랬었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기업들은 쌀 때 많이 사서 모아두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그런 좋은 기업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펀더멘털적으로. 제가 밖에서 볼 때랑 회사 안에 들어가 봐서 봐야 될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카카오 그룹주들은 우리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맞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이슈만 놓고 보면은 너무 뭐랄까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너무 세를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불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도 했지만 상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기업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독과 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그런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저희가 이거 한번 분석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겼을 때 사실 바로 좀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장 스토리에 스크래치가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대응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여기 그 신생 재벌 기업이라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새 확장에만 좀 힘을 썼었는데 내실을 좀 다지지 못했던 부분들이랑 또 뭐 주주친화적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있겠죠. 막 상장만 시키는데 급급했었으니까. 근데 하여튼간 요번에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잠재워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카카오 그냥 단순히 주가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지금 흐름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여기가 좀 전 저점 정도 될 것 같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올 거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여기 고점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지지 라인들이잖아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죠? 이 지지 라인들을 지지선이라고 본다라면은 카카오의 주가는 지금 현재가 94,400원이니까 제가 그어드린 선을 감안하면은 86,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86,000원 선에서 최대 80,000원 선? 이 정도면은 뭐 얼추 바닥이지 않을까. 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거래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좀 저점이었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라는 게 기존에 여기서 이제 급락할 때 여기가 좀 트러블이 생겼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서 이제 빨리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하다가 여기 13만 원 이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간다. 더 이상 상승 전환이 안 된다 그랬을 때도 좀 빨리 던져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도 여기 12만 원이 깨졌을 때는 던져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카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전에도 저희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13만 원대 한 중반감에 한번 매도하시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드릴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렴돼서 쭉 가면서 풀렸었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역배열 상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고점이 찍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돌파 시도 안 되고 악재 터지니까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평선 자체가 이제 역배열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던 그러니까 이게 이평선이라고 치면 이렇게 올라가던 이평선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계속 버티다 이제 이렇게 전환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환된 상태를 되돌리는 길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시간.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기업의 엄청난 호재로 인한 주가 급등. 그래야지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돌 거잖아요. 시간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못 돌리더라도 등락을 하면서 이걸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카카오는 신경을 써야 되고 최근에 불거진 악재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6,000원대 정도를 제가 지지선이라고 그어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양봉이고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 저점 수준을 차후에 이탈하지 않는 수준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7,000원 부분을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요. 근데 약간 이런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 인플레랑 무관한 종목들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금리에 영향받는 종목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에 영향을 안 받았던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다라면은 거꾸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금리라든지 기타 등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시장이 좌우되는 시장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거에 무관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거꾸로 선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외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 뭐 유가가 폭등을 하든 말든, 그죠? 인플레가 오르든 말든, 금리가 오르든 말든 대세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그렇게 자극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거꾸로 선택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 주가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역으로 이게 선택될 수도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역으로 선택되려면 좋아야 되는데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해결 과정을 봐야 되겠고 일단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기술적 반등을 좀 고려해 보시되 최근에 여기 개파락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105,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000원 부근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가면 한 11만 원 선 이 정도가 단기 반등에서는 좀 맥시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단기에 쭉쭉쭉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서 뭐 움직이겠지만 뭐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1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룸들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바닥에다 좀 투매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예.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카카오와 이제 아마 다 연결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뱅크 아까 잠깐 그 대표 관련한 이슈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있나요? 그러니까 맞죠? 저거더라고 이 대표가 윤 대표가 그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이 한 52만 주 정도. 네. 를 부여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부 근데 그게 주식 결제형이 아니라 주식을 판 게 아니라 그 차익만큼 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3월 그 회계 이거 분기 실적이 나와야 이제 그때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분기 보고서에서 알 수 있겠지만 뭐 한 수억 원 정도 차익을 생각보다 작네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그렇죠, 눈치 없이 그런 이런 부분들이 거지. 이제 엮인 부분이 되겠네요. 근데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가 39,000원이었는데 거의 공모가 수준으로 거의 내려왔어요. 네. 코스닥에 공모가 이하로 내려온 종목도 진짜 질비해요. 신저가도 정말 질비하고 52주 신저가는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다 52주 신저가가 나올 만큼 IT 하드웨어 쪽들 부품주들 빼놓고는 거의 다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카카오뱅크도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정말 어렵네요. 여기서 조금 잘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고 개파락하다 보니까 쭉 빠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역시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역배열, 이격 과다. 근데 역배열상에서 이격 과다기 때문에 상승 과정에서 이격 과다도 그 이격을 줄이는 하락이 나타나듯이 하락 과정에서 역배열도 이격을 줄이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급을 놓고 보면은 이거 보세요.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기관들은 그냥 다 팔고 있고 외국인들 정말 마구마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해소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현대 엔지니어링 들어올 때 누가 가장 피를 많이 볼 것인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작년에 상장된 종목들이 좀 많이 피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성장주 섹터주들이 그렇죠. 많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에서도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이런 성장주 섹터에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8월 6일이잖아요. 9월 6일, 10월 6일, 11월 6일, 12월 6일, 1월 6일, 2월 6일 되면은 보회수가 풀리겠네요. 그죠?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있고 뭐 그 뭐죠? 크래프톤도 2월 10일인가? 아마 그때쯤 풀릴 거예요. 아마 크래프톤도 그때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보회수가 풀리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1년이 갈 때까지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계속 보회수가 풀리니까 그래서 계속 팔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보회수 풀리기 전에 한 달 전쯤에는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빨리 올려가지고서 팔고 나오려는 그런 세력 아닌 그런 세력 같은 그런 흐름들도 있었었는데 왜냐면 그때 막 호재를 터트려줘서 주가가 좀 반등하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수급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일단 카카오뱅크도 그런 지금 하락 흐름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앞에 지지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은 힘들지만 최근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 사실 이게 매도가 많이 나온 거는 뭐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보호해서 풀리는 걸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매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늘 십자봉이 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인 41,150원 정도가 뭐 지지선인데 뭐 오늘 밤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깨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오히려 뱅크면은 다른 은행들처럼 많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 뱅크로 은행주로 만약에 금융주로 평가받았다면 저 공모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쵸.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인정받았으니까 맞아요. 나온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그때 상장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가 아니라 그때 BNK인가 어디에서 네. 진짜 얼마였더라? 되게 그때 몇만 원 안 됐었어요. 27,000원이라고 그랬던가? 제 기억이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 엄청나였던 것 같아요. 공모가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해놓은 적정 주가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정상인 것인지 이게 빠지면 이제 은행주로 봐주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은행주로 봐준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려갈 길이 까마득한데. 그러니까요. PBR이라 다른 PER 은행들에 이런 거 비해서 그렇죠. 계산해보면. 해외에 있는 뭐 같은 비슷한 뭐 그런 업체들이랑 해가지고서 지금 주가가 형성된 거니까 왜 이상하게 우리나라 상장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랑 비교를 안 하고 다 해외에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자꾸 기업하고 할 것도 참 박하지만 지금의 어떤 공모가라든가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공모가 버블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에서도 이게 물론 영업이니까 자기들 그 IB 영업으로 끌어당기려면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게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네, 너무 비교를 하는데 터무니없이 비교를 해버리니까 뭐 다들 이제는 공모를 갖다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한탕 해먹으려고 공모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일단은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서 제가 언제까지 참으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역시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5일선을 따라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5일선을 따라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리바운딩 나오면 이 5일선이 저항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45,000원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00원의 1차적인 저항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걸 만약에 넘어간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만 원 부근. 네, 5만 원 부근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장주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계산이 좀 잘 안 맞으면 상당한 하락도 각오를 하긴 해야 돼요. 이 그렇죠. 바이오주를 포함해서. 맞아요. 제가 예전에 2005년 6년도에 바이오니아라는 회사 주식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11,000원대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10,000원 밑으로 내려오길래 싼다 싶어서 그때는 증권사를 믿었거든. 증권사가 11,000원이라는 공모가를 책정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이상은 회복할 수 있겠지라고 믿고 샀는데 하여튼 뭐 계속 빠지더라고. 한 7,000원, 6,000원대까지 빠지더라고. 그래서 대표이사 면담을 했어요, 제가. 맞아요. 그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대표이사하고 이런저런 그 사업 보고서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단기적으로 이게 주가의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을 만한 뉴스가 없는 것 같다 판단이 돼서 저는 그때 손절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상장하고 2년 만에 그 저는 한 6천 원대 팔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많이 갔을 텐데. 750원. 아,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도 10분의 1로 떨어진 거지. 바이오니아 지금은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상장 후 2년 만에 거의 11,000원짜리 공모가의 주식이 750원대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바이오 주식들 다 바닥 칠 때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졌다. 근데 또 한 10년 이상 지나면서 15년 지나면서 지금은 얼마예요? 또 한참 올랐잖아요. 많이 빠져도 지금은 비싸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들이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바이오 주식들이 투자가.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 희망의 기대치로 바뀌게 될 때 주가는 이미 한 10배, 20배, 100배씩 올라 있으니까. 작년에 뭐 98,000원까지 갔었네. 코로나 때. 거의 10만 원대까지. 코로나 뭐 치료제 막 이런 거 이슈로. 백신 뭐 이런 이슈로. 그러니까 요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모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가에 대해서 너무 그 신뢰를 하면 안 된다. 그걸 지지선처럼. 최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공모가들이 너무 막 세게, 왜냐면 다들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주 펀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벤처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모하는 종목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 너도 나도 불러버리니까 공모가도 항상 상단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너무 많아요. 증권사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많죠. 증권사들도 많고, 근데 또 사실 증권사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나라도 해외에 있는 대형 IB처럼 큰 증권사들이 있어서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기업들이 좀 생겨야 되는데 뭐 그러려고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증권사들은 뭐 그렇긴 한데 좀 좋은 영향을 좀 투자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보면은 막 증권사 어디서 막 이렇게 모 증권사에서 막 브라질 채권 막 권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되고 또 터키 채권 권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가 망가진 케이스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 뒤에 뭐 해외 투자, 뭐 미국 투자해라, 뭐 이래가지고서 잘 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 뭐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좀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고 또 리포트라든지 뭔가 투자자들한테 뭔가 대안이 될 만한 걸 뭘 제시할 때 그 정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좀 찾아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 한 번 더 네. 볼까요? 뭐 이거라고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다 흐름이 안 네, 좋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찍었던 저점. 이것도 신저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논할 수는 없어요. 진짜 바닥이 어딘가 알려면 거래량이 빡 터지는 날 있죠. 이게 좀씩 터지다가 왕창 터지는 날. 거래량 막대기가 뭐 여기 거래량 막대기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길거나 이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투매를 해가지고서 더 이상 나온 물량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터질 때가 사실은 저점인데 카카오페이도 보면 11월 3일 날 들어왔잖아요.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 3개월 락업이 이제 또 풀 때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네. 그럼 이때 다 첫점 산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카카오페이는 좀 최근에 그 대표이사 먹튀라는 그런 논란 때문에 그쵸, 또 주가 그게 좀 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 우는 아이 부분. 뺨 때린 격이 돼버려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뭐 시장과 소통만 나중에 잘 된다라면은 15만 원 부근까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뭐 요 근처에서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럼 여기 물리신 분들이 다 매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가격대죠. 15에서 뭐 16 사이가 되겠는데 거기에 매물이 많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카카오페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거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과 2월에는 대형 IPO가 많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좀 피해를 볼 종목들은 작년에 상장한 성장주들이 좀 룸을 많이 비워낼 확률이 높다.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수급도 그나마 좀 요새 연기금은 샀네요. 외국인도 좀 사고요. 카카오페이는 다행이긴 한데요. 사모펀드들은 계속 저거 아니에요, 털고 또 있긴 혹시? 하지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쇼커버린. 네, 뭐 그런 국내도. 것도 있고요. 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시장 막 백오데이션이었었잖아요. 근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백오데이션이 많이 좋아져서 뭐 이러다가 콘텐고 가겠네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장중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확인은 안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빠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베이시스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뭐 강력하게 매물이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이게 또 제가 상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차트가 이러다 보니까 크게 뭐를 이렇게 개선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차트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은 좀 약하죠. 네, 왜냐하면 앞에 백데이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락에 대한 부분은 뭐
카카오 그룹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영향을 같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아까 저희 수급받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뭐 여기서 또 투매를 막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구간의 이 매물 부담이 나타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그 사이 요 구간에서 한번 트레이딩 매도 해주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9만 원 공모가인데 참 그 지나온 뉴스를 보니까 11월 3일자 뉴스 보니 네. 카카오페이 공모가보다 114% 올랐다. 화려한 등극. 그렇죠. 이런 날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럴 때 대부분의 분위기는 이건 시작이야. 더 크게 오를 거야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참 성장성 우량주다라는 기반에서. 어떤 관점에서 네, 맞아요. 딱 들어오신 분들. 뭐 어차피 또 그때도 뭐 지수 편입 과정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되긴 했었죠. 또 최근에 이제 또 슬슬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편입될 종목과 안 편출될 종목이 또 이제 슬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월 10일이거든요. MSCI 지수 그 편입 편출 뉴스 결정되는 부분이 뭐 나오고 있는데 요새 언급되는 종목이 SK 스퀘어. 예, 요게 지금 조금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랑 좀 다르게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편출되는 게 더 좀비 지원하고 좀 몇 개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기사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정말 이게 M자잖아요. 크게 M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M자가 그려져 버려가지고 저건 더 안 좋은 걸로 보나요? 차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쌍봉이 나왔다라고 쌍봉. 보는 거죠. 이 쌍봉을 넘어가려면 뭔가 확실한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대신에 뭐 좋은 점은 거의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못 미쳤다라는 점이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NFT, 메타버스들이 많이 빠지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뭐 1편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카카오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거 한번 접근해 볼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주가인 거는 요거 하고 뭐 지주회사 같은 카카오 요 두 개 정도가 지금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 한번 메리트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는 급락했지만 아직까지 역배열 상태는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20일선이 꺾여서 60일선을 하회하긴 했지만 60일선이 아직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과정 중에서 급격한 이탈은 있었으나 이 이탈에 대한 되돌림 과정 이런 부분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주가 급락을 조금 활용하셔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갭이 있잖아요. 급락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근에 계속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 가격대 보시면 한 7만 5, 6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되겠네요. 지금 만약에 접근한다라면은 그 정도까지. 근데 다만 이제 뭐 게임이 혼자 갈 수는 없고요. 게임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아까 그 블리자드 이슈 때문에 초반에 게임주들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후 가니까 웬걸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게임도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최근에 보면 네오이지나 뭐 네오이지 홀딩스 같은 그쪽 애들은 잘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세 많이 못 내고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들은 잘 견디는데 좀 시세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많이 꺼지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과정 중에서 좀 거래는 있었지만 최근에 바닥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쪽 상승 과정 중에 거래량을 고려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의 시기는 다가왔다. 뭐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4천 원 부근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시장 상황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뭐 일단 관심 있게 한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뭐 손절하기보다는 좀 리바운딩을 기다리는 전략.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7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거기서 뭐 좀 더 좋으면 한 8만 원 부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서 좀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체 상장 이후에 그때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인지해야 될 거는 이걸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카카오페이나 뱅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공모 때. 봤으니까 일단.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어떤 앞으로 며칠간 혹은 몇 달간 그런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외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맞아요. 만약에 생각과 다른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는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그런 각오들을 좀 여기 LG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뭘 투자하더라도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로. 주식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고객분이 그날 샀다 그날 팔지 않으면 불안해서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데이 트레이더로 가야 돼요? 아 진짜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도 그냥 끊임없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코스피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 요걸 잠깐 설명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저희가 이거 예전에 그려놨던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여기서 되밀렸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빈트가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서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해서 계속 고점이 막혀버렸잖아요. 그 막히는 현상이 계속 30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 출연해서 설명드릴 때도 3050을 안 넘어가면 이 시장은 위에 상단에 진짜 두꺼운 기와장을 이고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 조절하거나 매도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지금 이게 추세가 사실은 2900이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으로 갈지 다시 상승으로 터닝을 갈지 애매했던 지수대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급격하게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직전, 여기 저점, 11월 30일 날 저점이 2822포인트. 요거 찍고 리바운딩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요게 다시 깨지면 저희가 작년에 막 얘기할 때 뭐 2800분이겠어요. 더 빠지면 뭐 2600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랬던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거래 실려주면서 강하게 2900대까지 좀 올라주면은 시장이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다라면 그냥 계속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정말로 힘만 붙어서 그냥 연명하듯이 그런 맥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1, 2, 3월은 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1, 2, 3월 달은 정말 뭐 이런 투자를 지향하는 거는 아닌데 정말로 짧게 좀 끊었다가 뭐 맞는 것 같으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현금은 항상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에 모를 사태에 좀 대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죠. 작년 9월 달에 거기 3200대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올해 뭐 다들 이러더라고 뭐 경험해보지 못한 올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는데 일단 지금의 주가 흐름은 그런 모든 우려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주가에서 왜냐하면 지수는 요거밖에 안 빠졌지만 종목들은 정말로 뭐 아작이 났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수보다 주가가 먼저 빠지면 주가가 기다리거든요. 지수 쪽 방향으로 회귀를 하거나 아니면 지수가 내려와서 그 주가에 맞거나 상대적으로 주가는 빠지려고 주가는 잘 버티지만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종목들이 먼저 그보다 오버해서 많이 가면 그것도 또 내려와서 지수 쪽으로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 종목의 합이잖아요. 지수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지금 방향이 다른 종목들 아니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들 그다음에 지수보다 아직 덜 빠진 종목들 이런 걸 좀 선별해 놓고 주도주들의 흐름을 좀 파악해가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면은 하락 추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완벽한 하락 추세는 아직은 아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정말 수렁에서 건진 내 주식처럼 뭔가 좀 획기적인 시장에 멘트가 나오면서 확 돌려준다라면은 또 방향 전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60에서도 많이 내려와 있고 60에서도 좀 또 올라타기 쉬울 만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금방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금방 좋은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기다리는 악재들만 있고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20배가 올랐는데 그동안에 시가총액은 300배가 올랐대요. 왜 그랬겠냐고요. 새로운 종목들이 그러니까 계속 들어온 늘어나서. 거예요. 예, 종목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몸집이 이제 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다 상장시키고 관리 안 되면 그냥 지네 마음대로 상폐시켜버리고 그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줬으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나중에 보면 잘못되면 우린 나 몰라라 막 이래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화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래소도 금융당국도 책임을 다 해야죠. 상장시켜놨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둔화된 그런 수급 구조가 1, 2월 달까지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되 너무 공포심에만 좀 사로잡혀서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는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물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현금 유지하시고 아까 저희 처음에 말했잖아요. 모르겠으면 안 하면 돼요. 누가 뭐 강제로 주식 사라고 막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살 때 사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힘든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좀 해야 맞아요. 그래야 좀 시야가 좀 넓게 볼 수 있지. 제가 안 그러면 그래서 요새 웹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거는 방귀 아니에요? 방귀? 아니요. 그걸 좀 보고 있으면 좀 시름을 잊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다른 대안거리를 좀 찾아서 한동안은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웹툰에 빠져 있는 우리 박진희 부장님. 그러나 오늘 KBS 공중파를 타고 오시고 공중파에서 해주는 메이크업을 받고 여기 출연하신. 그래도 안 예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메이크업을 받아야지 예뻐질까요? 똑같은데요? 화면 보면? 그죠? 전문가의 손길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분이 또 서운해하시지.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이거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전문가의 손길은 느껴지지만 카메라가 반영을 못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던 건데. 그런가? 카메라를 또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니, 네. 죄송해요. 제 얼굴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뭘 그걸 만회하려고 이 말을 해도 실수가 되고 저 말을 해도 실수가 돼.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데. 주식도 똑같은 거야. 요거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만회하려고 다리고 사면 또 빠지고 또 그렇지. 빠지고. 그 조금이라도 덜 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 게 오히려 맞아.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화를 부르죠, 진짜. 이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한 게 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거는 잘 자신의 상황 돌아보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역시나 우리는 1시간 안에 안 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까 그거는 9분 안에 끝내는데. 그러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 일단 다 잊으시고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